서울 강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 아파트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한강변 재건축 바람이 강남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라이벌 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간판을 바꿔단 이후 치러진 첫 수주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로콜라에 쓰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1일 섭취 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방산과 원전을 포함한 전략적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이전 최고가보다 무려 11억 원이 뛴 거래도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허용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유예됐습니다. 여기에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까지 속도를 내면서 강남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소식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전용 면적 208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6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 최고가보다 무려 11억 원 넘게 뛴 겁니다. 인근 대치동의 전용 면적 190제곱미터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속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들을 별로 안 해놓으시고 이제 나오면은 좀 비싸게 팔리는 부분이시죠. 팔리는 게 이제 더 고가로 팔리니까요. 물가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별일 없으면은 당분간은 그러실 것 같아요. 치솟는 강남 아파트 값은 그대로 경매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대치동의 아파트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강남 주요 단지의 몸값은 재건축 이슈에 안정화된 금리, 대출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신고가 행진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 집값을, 서울 시내 전체의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시의 신통기획안으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 아파트 값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가 집중되고 있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면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간판을 바꿔단 한화오션이 구남시장의 라이벌인 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선 첫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울산급 배치 3사업의 마지막 물량인 5, 6번항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입찰 마감 후 제안서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한화오션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한화오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주전은 불과 0.14점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라 받게 된 벌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기술력 등 전체 평가에서는 한화오션보다 앞섰지만 벌점 1.8점을 받게 되면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하나오션의 KDDX 자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3년간 수주전에서 벌점 1.8점이 유지됩니다. 하나오션은 출범 후 첫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수상한 명가재건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이 수상함 수주에 성공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양사는 내년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KDDX는 선체부터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이번 수주로 하나오션이 먼저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기술력 우위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금융권과 정치권의 시선이 감독체계 개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은 느슨한 감독과 규제 사각지대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로 치솟자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곧바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어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필요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여 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 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현재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4개 상호금융기관은 모두 금융위로부터 신용사업 감독을 받고 금감원이 검사를 담당합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불이 붙은 겁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감독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경우 관계형 금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량적 지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데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계에선 또 다른 대안으로 상호 금융기관을 전담하는 별도 감독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신용조합 감독기구가 상호 금융기관을 감독하는데 이를 본따 독립된 조직을 만들자는 겁니다. 금감으로 갈 경우에는 관계형 금융 취지가 퇴색된다고 하면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들어줘야.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로 콜라에 쓰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스파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건데 당장 식품업계는 아스파탐을 대체할 원료를 찾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이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 산하기관들이 아스파탐에 지정한 이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이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오늘 새벽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이 B군에 포함됐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서 1군과 2A군, 2B군, 3군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스파탐이 포함된 이 B군, 그러니까 이 발암 가능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 B군에는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 채소류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하는지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아스파탐을 이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해놓고 일일 섭취 허용량 기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았던 것은 이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 변화 여부였습니다. 네. 이날 발표에서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기존의 체중 1kg당 40mg을 유지했는데요. 이 체중 60kg이 나가는 성인이라면 하루에 아스파탐 2,400mg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식품들에는 이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 하루 동안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먹을 경우 어느 정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번에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스파탐 100g입니다. 12온즈 커피컵에 옮겨 담으면 약 3분의 2가량 채워지는데요. 유엔 식품첨가물위원회는 60kg 성인 기준 하루에 이 양의 24배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품에는 아스파탐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식품업계가 밝힌 함유량에 따르면 제로콜라 페트 한 병에는 약 0.09g, 장수 막걸리 한 병에는 약 0.07g, 대용량 야쿠르트에는 0.06g, 오리온 포카칩과 오감자, 고래밥 한 봉지에는 약 0.05g의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60kg의 성인이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대용량 야쿠르트 한 병, 점심에 햄버거와 제로콜라 한 병과 고래밥, 저녁에 김밥과 막걸리 한 병에 안주로 포카칩을 먹고 이날 간식으로 오감자와 음료 하나를 더 먹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약 0.43g의 아스파탐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품첨가물위원회의 하루 허용치의 약 0.1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은 극히 적고 발암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식품업계에서는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 현행 유지 소식에 아무래도 식품업계는 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대체당을 찾겠다는 건데요. 이 국내 식약처는 22종의 인공 감미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나 크라운 제과, 빙그레 등 국내 식품 회사들은 사용하던 아스파탐을 끊고 다른 대체 원료를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스파탐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발암 물질로 낙인 찍힌 터라 소비자 불안감을 걷어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서인데요. 이 아스파탐 논란에 홍역을 치렀던 펩시콜라의 국내 유통사인 롯데칠성음료는 좀 다른 입장인데 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면서도 동시에 성분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 글로벌 본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병에 담는 이 보틀링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걸리 업체들은 아스파탐을 당장 다른 원료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맛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원료를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대응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 관련 업계 주가도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에리스리톨 스테비아나 이 갈릭토 올리고당 같은 물질이 이 아스파탐의 대체 원료로 꼽히는데요. 이 아스파탐의 이들 원료로 대체될 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던 MSC, 네오크레마, 경인양행 등 기업들 주가는 이날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새로운 주도주입니다. 2600을 돌파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소폭 오르며 쉬어가는 하루였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스닥에 새로운 주포와 주도주가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HBM, 즉 반도체주입니다.
근거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최근 한 달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면서 소폭 빠졌는데요. 그 사이 금융과 반도체 업종은 올랐습니다. 다만 지주사 에코프로가 포함된 금융은 약간의 착시 효과를 고려해야겠죠. 결국 시장 전체가 빠지는 사이 반도체주가 오르며 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주포는 기관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TI로 25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상승률은 15%였고요. 순매수 3위에 오른 리노공업, 5위의 인텍플러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성우테크론과 네오셈 모두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반도체주들이 새로운 코스닥 주도주 역할을 해낼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너를 보내고입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거래를 시작한 필에너지 240% 오른 11만 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본모가의 3배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거래를 시작해 최초의 따따블 기대감을 모았지만요. 230%대 상승률을 이어가긴 했지만 상한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필에너지는 2차 전지 조립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 회사는 필옵틱스인데요. 지난 2020년 물적 분할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피로티스는 오늘 거래에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종목 토론실에서 주주들은 50억 원이 하한가에 박혀있다. 진짜 지옥은 월요일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11년차 신인입니다. 그룹 BTS의 메인 보컬 정국이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2013년 데뷔한 이래 첫 홀로서기에 나선 건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는 공개 4시간 만에 조회수 900만 회를 넘겼습니다. BTS의 군입대 공백기를 겪고 있는 하이브 주주들에겐 모처럼의 희소식이었는데요. 기대감에 장 초반 주가는 2.7%까지 올랐지만 오후에 가까워지면서 하락 전환했고 음원이 공개된 건 오후 1시 이후 낙폭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샀지만 좀 더 강했던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음악에 대한 호불호는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다만 버터 발표한 날에도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이브 상장 이래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곡 위주를 살펴보면 버터가 나왔던 날은 내렸고 퍼미션 댄스가 공개됐던 날은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길게 본 주가는 버터 이후 강세를, 퍼미션 투 테스 이후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간접 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재건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총 6건의 원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기업들과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신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을 합치면 총 30여 건의 협력이 양국 기관, 기업 간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방산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72%를 차지하는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가 추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K2 주력 전차 등 우리나라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과 폴란드의 공조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대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는 520억 달러, 66조 원 수준입니다.
학교와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와 기반시설 구축 등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안한 재건 사업, 또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현대건설은 3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을 논의 중이고 삼성물산은 스마트시티 등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공동사업 발굴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서 장을 보세요? 국내에선 쿠팡, 마켓컬리, 쓱 등등 해서 스마트폰 하나로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휘리릭 장을 마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래도 동네 슈퍼, 대형마트에 들르면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쏠쏠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회사는 무려 100여 년 전부터 미리 주문받아서 근거리 유통할 방법들을 생각하고 남들보다 먼저 PB 브랜드를 시작해서 당일 배송을 촘촘히 깔아둔 아마존의 지배력 아래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기술 기업으로 변신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이 사랑한 식료품 판매 기업이자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이겨내고 유통시장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미국 최대 슈퍼마켓 크로거 이야기입니다. 에티커면 KR인데 한국 회사 당연히 아니고요. 독일계 미국인인 버나드 크로거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1883년에 창업한, 그러니까 무려 140년 역사를 가진 유통업체입니다. 미국 내 마트, 슈퍼마켓 체인점 시장은 국내에도 익숙한 월마트,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엘버트슨, 퍼블릭스, 타겟, 알디, H-E-B, 달러제너럴, 트레이더조 등이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판매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전체 통틀어서 2위를 하는 곳이 크로거이고요. 말이 슈퍼마켓이지 그냥 대형마트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주로 미 대륙의 가운데에서 지도로 봤을 때 중서부와 남부를 기반으로 깔려 있는데 2,700개가량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대형마트를 들르면 다른 가게 갈 필요 없이 직접 구운 빵, 눈앞에서 잘라준 신선한 고기를 바로 살 수 있잖아요. 크로거가 처음 구상한 게 바로 직접 빵집, 신선육 가공회사를 차려서 마트 안에 두고 판매하는 거였어요. 신선하고 볼거리 많으니까 매장에 머무는 손님은 일정하고 중간 유통을 줄이니까 마진도 올라가고 때때로 할인폭을 늘려 경쟁업체를 따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거가 경기가 나빠도 호황이어도 잘 버티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체 브랜드 상품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PB 상품을 말하는 건데 보통 베끼기 쉬운 우유, 쿠키 정도로 시작하는데 빵, 신선육, 유제품 가공 공장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대형 식품회사 수준의 효자 상품 프라이빗 레이블 브랜드로 슈퍼마켓 시장을 장악한 곳이 바로 크로거입니다. 심플트루스, 크로거, BK 등의 브랜드를 내세워 지난해 기준 자체 생산이 가능한 PB 상품 수만 13,500개, 식료품 매대 42%를 직접 채울 만큼의 공급망을 구축하고서 PB 상품으로만 매출 40조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트 체인점은 굳이 제조회사에 상품 좀 납품해달라 읍소할 필요도 없고 가격 주도권 쥐고 매장 재고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같은 경제구조에서는 따박따박 현금을 쌓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미국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안정적인 건 팬데믹으로 바뀐 소비 습관도 한몫하고 있어요. 크로거는 한 달에 소액으로 구독할 수 있는 밀키트 브랜드 홈셰프를 2018년에 인수했는데 이 제품들 평을 보면 구독 가격도 적당하고 오븐에 돌리기만 하면 딱 좋다. 야근 후 요리할 기운 없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시장 원조격인 블루 에이프런 밀어내고 헬로프레시에 이어서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배송망도 물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인공지능 풀필먼트, 영국 오키도와 함께 미리 구축해뒀고 이게 성공하면서 또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전환을 준비한 덕분에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쿠폰 뿌려가면서 디지털로 고객들 다시 붙잡아서 매출이 92%나 뛰었고 이젠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키워서 벌써 17년 연속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꼭 등장해야 할 분이 있죠. 오마하의 현인이자 식료품 기업 예찬론자 워런 버핏입니다. 버크셔에 서있는 2020년부터 크로거 주식 매입을 시작해 3대 주주 자리에 올라 있어요. 크로거의 실적도 시장 기대를 꾸준히 넘어서 왔는데 지난해 매출 148억 달러, 영업이익은 4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물론 완벽한 기업은 없겠죠. 크로거도 당장은 엘버트슨과 인수합병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꽤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할인 점포로 강점을 내세워왔지만 이보다 더 싼 초저가 슈퍼마켓들도 존재해요. 그럼에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 12개월 PER 10배 수준의 낮은 밸류에이션, 꾸준한 배당을 고려할 때 출혈 경쟁이 일상인 유통기업 중에 마땅한 대안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회사 살펴보면서 국내 유통기업들의 변화가 느리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온라인 플랫폼 공세에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마땅히 저렴한 것 같지도 않은 편이죠. 140년 산전수전 다 겪은 크로거의 성장이 한국 마트들에게 자극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